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 증가와 한미 간 금리 차를 막기 위한 겁니다.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한 팀이 모두 교체된 가운데 검경이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원대 복귀한 경찰은 4명으로 이 중 2명이 비위에 연루된 게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남측 열차 7량이 오늘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북측 철로를 밟은 우리 열차는 앞으로 18일간 2,600km를 달리며 북측 철길을 조사합니다. 사실상 법정 시한 내 예산 심사 완료가 불가능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은 깜깜이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소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유총 서울지회는 폐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에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이 국민을 협박했다며 집회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앞으로는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어린이용 기능식품을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폭증하는 가계 빚과 벌어지는 한미 간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1년 만에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빚과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주된 이유입니다. 금융 불균형 확대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3월부터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금리 차이는 축소됐습니다. 금통위원 7명 중 2명은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경기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 둔화 가능성보다는 금융 안정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그 소폭의 인상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주열 총재는 한편 내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에 기여하겠지만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린다지만 시장은 경기 하강에 더 방점을 찍고 있으니 어쩌죠. 자칫 금리 인상에 경기를 더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금리를 올릴 상황이라 올린 게 아닌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경기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기 하강 신호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7개월째, 6개월 후 경기를 전망하는 지표는 5개월째 하락했습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경기가 식는 와중에 금리까지 올려 가계와 기업이 더 큰 충격을 받으면서 경기를 더욱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였던 한미 간 금리 격차 역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사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금통위 내에서도 2명이나 금리 인상 신중론을 펼쳤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물가 안정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정책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의 어떤 동기 또는 요인들은 좀 약화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에도 채권금리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돈을 빌리려는 분들, 또 지금 빌린 돈에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 모두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매달 내는 이자는 얼마나 늘어날지, 또 어떤 대출을 받아야 할지,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지 등등 경제부 엄혜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자, 이제 가계이자 부담은 우리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 가계빚이 1,500조에 달합니다. 가구당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단순히 계산을 해봤는데 오늘 금리 인상으로 가계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연 2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와우. 한 가구당 1년에 20만 원을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그만큼 어려운 가구가 4분의 1에 달합니다. 네. 빚지는 사람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받았다는 거니까 실제로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새로 대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도 통상 금리가 한 번 오르면 연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좀 갈아탈까 싶었는데. 네, 하지만 실제로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네. 오늘 기준으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간 쌉니다. 0.1%포인트 정도인데 네네.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또 앞서 기사에서 봤듯이 내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가 더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특히 예상보다 또 경기가 더 안 좋을 경우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되돌아갈 수도 있다. 그럼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대출자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실제로 보면 새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갈아타게 되면 새로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았던 금액만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파리 대책 전에 10억짜리 집을 살 때 내가 6억의 이제 빚을 받아냈다면 네. 지금은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억 원도 안 된다는 거죠. 1억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3년 안에 대출을 갈아타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갈아타는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야, 이자 좀 줄이다가 대출을 오히려 더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늘 있습니다. 네. 집이란 건 웬만한 분들이 평생 살면서 구입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그렇죠. 물건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자기 돈으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그만큼 네. 금리 변동에 민감합니다. 네. 이미 일단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는데 여기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가게 입장에서는 부담이 2배, 3배 늘어나게 된 거죠. 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에 반영돼 있어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집값이 짧은 시간에 급등한 지역은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전원이 물갈이 된 건 역사에 없던 일이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경찰과 검찰에 신속한 자체 조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발표문을 통해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직 쇄신 차원에서 파견자들을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권한이 있는 검찰과 경찰에 신속한 자체 조사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파견 검찰 공무원이 자신의 지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내용을 캐물었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또 친목을 도모한다며 특감반 소속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저녁 청와대로부터 파견자들의 복귀와 비위 내용을 통보받은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비위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의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파견 전 소속청으로 복귀해 업무를 하며 감찰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견됐던 직원의 숫자나 비위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밝히지 않은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감찰 경과에 따라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에 교체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경찰 출신이 간부인 경감 4명, 나머지가 검찰 출신입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절반인 2명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에 복귀한 특별감찰반원 4명 중 3명은 서울지방경찰청, 1명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입니다. 이들은 복귀 완료 조치됐고 아직 보직은 받지 못해 대기 중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4명 중 2명에 대해 비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2명은 역시 친한 건설업자의 수사 상황을 경찰청에 문의해 물의를 일으킨 같은 특감반원 김모 수사관과 함께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골프가 친목 도모 차원이었는지 접대 골프였는지는 직접 진술을 받지 않아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자 복귀한 경감 1명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경감은 받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특감반원 한 팀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비위 행위 연루자가 한두 명 수준을 넘는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사태가 이쯤 됐지만 청와대는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뭘 조사할지는 밝히지 않는 거죠. 또한 각 해당 기관이 징계를 알아서 할 거라고 했는데 심지어 보름 전 미리 정보 조치한 수사관에 대해서 비위 사실이 있다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징계는커녕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죠. 이정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전원 교체된 특별감찰반원이 무슨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몇 명이 언제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만 3명.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징계 권한이 없어 원래 소속 기관에 돌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혹이 검찰과 경찰 모두 관련되어 있고 친정으로 돌아간 비위 의혹 직원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받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체 발견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기관 간의 징계 수준의 차이, 또한 제 식구 감싸기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지난 14일 검찰로 돌아간 6급 직원에 대해선 논란이 커진 후인 지난 29일 청와대가 비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엄격한 자세로 일하라며 보낸 경고 이메일도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은 조선시대로 치면 암행어사 같은 곳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인 민정수석실에 속해 권력층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략 20명 정도 됩니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감찰하는 반부패 비서관실과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이렇게 두 곳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반부패 비서관실 쪽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온 인력으로 구성되고 특감 반장은 주로 변호사 출신이 맞죠. 특별감찰반의 기강회의 논란에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자기 업무보다는 이 SNS 활동을 더 열심히 했다며 얼마 전 자기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경제 문제를 거론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거죠. 그를 당장 교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난에 국민 허리가 휘어가는데 특감반 직원들은 골프채 휘두르며 신선 노름했다며 나락골이 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엉터리 인사검증에 본업보다 SNS 활동에 더 열중했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청와대 공직자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이 허물어지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청와대 2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의당 역시 감찰반 전원 교체에서 끝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맹공에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보고를 안 받았지만 청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당 차원의 별도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남측 열차가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10년 만에 북측을 방문한 우리 열차는 앞으로 18일 동안 2,600km를 달리며 북측 철길을 조사합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발 신의주행 이정표를 단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열차가 도라산역에 도착합니다. 역사적인 첫걸음을 앞둔 28명의 남측 조사단원들을 위한 환송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철도를 연결해서 남북 공동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섬처럼 갇혀있던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2008년 화물열차 운행 중단 이후 10년 만에 우리 열차가 군사분계선 북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도라산역에서 판문역까지 7.3km 열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 바로! 북측 판문역에 도착한 열차 7량 중 제일 앞부분의 우리 기관차를 북측 기관차로 바꾸고 북측 열차 3량을 덧붙인 뒤 본격적인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남북 공동조사 열차는 앞으로 18일 동안 2,600km를 달리며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시스템과 교량터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동해선에서의 남측 열차 운행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실현될 예정입니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남북 조사 인원들이 탄 열차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침대는 물론 냉장고와 샤워 시설, 즉석 밥까지 한마디로 합숙 열차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북한 철도 조사에 참여하는 우리 열차는 기관차를 빼고 모두 6량. 맨 앞에는 5만 5천 리터의 기름을 실은 유조차, 바로 뒤에는 발전차가 붙어 있습니다. 이어 무궁화호와 비슷한 객차, 그리고 잠을 자는 침대차와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침식차, 물이 저장된 유괴화차가 붙어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조사 인원들이 약 한 달간 머물 침대차입니다. 기본 난방이 21도, 22도 세팅되어 있어서 사실 약간 춥다는 느낌이 드는데 환풍기를 통해서 한 개의 방을 1층과 2층으로 나눈 침대 시설 7개가 복도를 따라 양 옆으로 늘어선 캡슐형 호텔 구조인 겁니다. 연결 통로를 통해 넘어가면 침식칸이 나오는데 붙박이 형태의 옷장들이 있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여행 가방들이 놓여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생수가 가득 쌓인 주방에는 싱크대와 냉장고부터 라면 같은 식재료도 보이고 그 옆 공간에는 샤워 시설과 보일러까지 구비돼 있습니다. 이 열차에서 생활할 사람은 우리 측 인원 총 28명. 북측 조사 인원들은 자신들의 열차에서 따로 숙식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남북철도가 연결될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당장 대북제조로 인해 조사가 끝나면 남은 열차의 연료는 물론 하다못해 쓰던 밥솥까지도 다 갖고 와야 하거든요. 그러니 철도 공사를 위해 우리 측 자재와 장비가 들어가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겠죠. 오지혜 기자입니다. 기차역 간판 글자며 창밖 풍경도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느린 북한 열차.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장면 취재 기자단이 탄 특급 열차인데 시속 4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고 속도 150km인 무궁화호도 북측 철로에선 달리기 어렵습니다. 좁은 철로와 노후화된 터널과 역사, 고르지 못한 전력 사정 때문인데 이번 조사에서 집중 점검할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공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동조사가 끝나면 남은 열차 연료와 밥솥마저 고스란히 가져와야 하는 상황에서 철도 현대화 공사에 쓰일 자재와 장비에 북측 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또 천문학적 공사비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결국은 제재 해제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의 진전이 없다면 남북관계도 공동조사 착공식보다 더 나아가기는 힘들겠죠. 일단 정부는 미측과 협의해 올해 안 착공식을 한 뒤 북측의 노동력으로 인프라를 조성하며 제재 위반을 피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북한은 철도뿐 아니라 군 통신선 역시 장비가 많이 낡았습니다. 우리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도 교체를 해야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품도 북측으로 전달됐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다. 남북은 지난 7월 2년 5개월 만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측의 낡은 선로와 장비들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어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케이블 전송 장비 등을 북측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비들은 이미 복구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예외로 인정해 대북 제재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제재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으면은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고 그 이상이 있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GP 파괴와 공동 유해 발굴 지역 지뢰 제거 작업도 11월 마지막 날인 오늘을 기준으로 모두 완료됐습니다. 남북은 다음 달 중 상대 측 GP에 대한 검증에 나서며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도로 개설 작업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 언론은 정식이 아닌 약식 회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청와대는 더 긴밀한 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최종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15분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회담 형식과 관련해 통역만 배석한다고 발표하자 청와대는 단독회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사이에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정은 답방설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첫 일정으로 군부 독재 시절 무차별적으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국립역사기념공원을 방문하고 동포간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스페인어로 좋은 공기, 순풍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도 순풍을 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퇴임을 앞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직접 소개하며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췄습니다. 우리 김동연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늘 밤 자정이면 국회 예결소위의 활동 시한이 끝납니다. 더 이상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실사 심사는 절반도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거나 아니면 깜깜이 소소위라는 편법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마저도 여야 간 이견이 큽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창훈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회 예결소위 회의장 앞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회의실 안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4시간쯤 뒤인 자정이 되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예결소위는 오늘도 온종일 예산 심사를 이어갔지만 증액은커녕 감액 심사조차 마무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차이가 여전한 데다 4조 원 규모의 세입 결손 문제로 심사가 멈춰서는 등 파행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자정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올린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를 거쳐 예결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 충분한 심사를 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동 보회를 좀 이렇게 연기시켜서라도 그렇게 심의를 좀 더 하자는 건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자정부로 예산 소위의 기능을 정지시키자는 그 주장만 지금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며 법정 시한을 어기는 관례는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결 소위를 또 늘려주면 저는 또 하나의 문제가 매년 관례가 된다는 겁니다. 예결 소위 연장 대신 소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큰데 깜깜이 밀실 심사 비판이 많은 만큼 여당으로선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가 스스로 시한 준수를 포기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한편 비박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이어 이번은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도 만났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동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최근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정진석 의원과 함께 서울 구치소를 찾아 최 의원과 면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분당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두 사람은 계파 갈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당내 화합이 제일 중요하고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유기준,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은 잇따라 최 의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는 등 보수 대통합 국면에서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비박계 좌장과 친박계 핵심의 만남에 당내에선 계파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소상공인들이 KT 화재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야권과 상관없이 통신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명문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바로 어제 부랴부랴 의결됐거든요. 아직 본회의 통과도 안 된 겁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KT를 상대로 집단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통신장애로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일정한 숫자가 되면 먼저 1차 소송을 하고 추가 소송은 같이 진행할 생각이고 있습니다. KT 관련된 상품에 대한 해지 운동도 병행할 생각을. 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행법에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통신사 약관만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관상으로 지금 손해액 배상이 제한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을 거고. 국회는 그동안 여러 번 관련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올 4월 발의된 법안은 5개월 동안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어제서야 부랴부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발효되고 나서 6개월, 다음 케이스부터는 되겠죠. 2014년도에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서 시민단체들이 소송까지 나서는 등 이슈가 되었었는데도 법안을 만들었다면 이번 일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국회의 늑장 대응이 KT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이른바 박용진 3법 처리를 거부해온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회계를 이중으로 할 수 있고 학부모 부담금은 국가에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체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한 지 39일 만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질 조고 및 사립유치원의 정상을 위해서 유치원법 개정안을 확정 마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박용진 3법과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큽니다. 일단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한국당 역시 유치원 교육정보 시스템인 에듀파인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가 낸 돈을 가리지 않고 회계를 일원화해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한 데 반해 한국당은 두 가지를 서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등과는 별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 회계로 관리해 원장들의 사용의 자율성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한국당안을 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곳곳에 모순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어느 교육기관이 회계를 이렇게 이중으로 분리해서 하지? 학부모 부담금 회계에서 나오는 거기에 돈은 지금처럼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 두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국민상식에 어긋나요. 한국당이 재원생 3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만 학교 급식법에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을 두고도 300명이 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냐며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가 유치원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 소위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어제 박용진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울음장을 놨죠. 하지만 이런 강경 기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훈혜 사회부총리는 집단 폐원 선언은 국민 협박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박용진 합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 하지만 이런 강경 기류에 하루 만에 내부 분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한유총 서울지회가 집단 폐원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비대위와 입장을 달리한 겁니다. 저희가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서울지회는 한유총 탈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걷지만 강경 대응을 놓고 내부 분열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집단 폐원 선언은 국민 협박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어제 집회에 학부모를 강제 동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도 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지역을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밤사이 법원 기숙사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 석 대가 파손됐습니다. 범인은 같은 식구인 법원 행정처 직원이었습니다. 서동경 기자입니다. 법원 앞 어두운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커브를 도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력을 올려 주차된 자동차와 부딪히고 곧이어 다른 차량과 충돌합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당시 충격으로 인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해보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는 같은 법원 직원인 법원행정처 소속 30대 김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사고 이후 휴가를 낸 상태여서 사고 원인과 음주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에서 직원의 뺑소니 사고까지 발생하자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휴가를 낸 것은 맞다며 향후 윤리감사관실에 불러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며 접근하는 사람들. 요즘은 여기에 응하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최근엔 외국인들한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든 뭐든 포교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돈을 요구하니 문제죠. 노태영 기자입니다. 서울에 가면 주의해야 할 점이라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길거리에서 한 여성이 말을 걸며 다가오더니 영상 속 주인공을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잠시 뒤 영상의 주인공은 이 여성을 따라간 곳에서 한복을 입고 소원을 빌었는데 갑자기 돈을 요구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유튜브나 중국 SNS인 웨이보에는 실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출신 영어 강사 워렌도 얼마 전 경험을 떠올리면 불쾌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스님 같은 외양의 남자가 다가와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준다며 종이에 소원을 적게 한 뒤 다짜고짜 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화를 냈다는 겁니다. He gave us a little golden card and he said, "What do you wish for? What do you pray for?" He started to get a little upset or angry with me. 이런 현상은 명동이나 홍대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 사람이 한국에서 안 되는데 왜 여기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봐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이런 금전 요구 행위에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관광왕국의 이미지만 실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우리 사회엔 150여 년 전 옛 중국 땅에서 넘어온 화교들이 6세대까지 내려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만 대만일 뿐 사실상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한국말도 능통하지만 취업 등 곳곳에서 소외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해도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박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화교 조 씨. 올 초 한 공기업 서류 전형에 합격했지만 필기시험 이틀 전 시험을 보러 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냥 시험 봐봤자 어차피 안 될 거고 외국인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고 공지 그 어느 곳에서도 외국인 채용 계획이 없다는 게 아예 게시가 안 돼 있었어요. 한 대기업은 면접 때 화교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후 연락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채용이 되던 안 되던 자기네들이 연락을 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현재 전국에는 5만 명이 넘는 화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화가 어렵거나 또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화교는 적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그나마 쉽게 귀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만 19세 성인이 돼야 5년 거주 조건으로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거주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 국적을 주는 선진국보다 더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도 적지 않습니다. 화교 류 씨는 20년 전 혼인신고를 안 한 채 가족을 떠난 한국 국적 어머니의 행방을 몰라 한국서 태어나 자랐는데도 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아야 되고 같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미 연락도 다 안 되고 여기서 그래도 20년 넘게 살았고 여기서 태어나고 했는데도 귀화를 아예 못하는 거죠. 한국이 모국이나 다름없지만 오랜 기간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화교들의 애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57명이 오늘 일제히 가석방을 했습니다. 6개월 이상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대신 이들은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남은 형기 동안은 사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송기준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335 모인 시민들이 구치소 앞에서 담소를 나눕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57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하자 마중을 나온 겁니다. 이윽고 구치소를 빠져나온 아들을 가족들은 연방 부둥켜 안습니다.
아쉽고 또 안타깝고 했는데 아이를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사법당국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자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대체 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눈물을 간신히 참고 있을 정도로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대체 복무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여론을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가석방된 57명은 1년 6개월 형기의 3분의 1인 6개월 이상 수감됐던 사람들. 대신 나머지 기간은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 거부로 현재 수감된 사람은 14명뿐. 형기의 3분의 1을 못 채웠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가석방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후 가석방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선고 이후 현재 계류 중인 재판에서도 잇따라 무죄 판결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수감자는 더 이상 없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타결하기 위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를 찾아갔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럼 다른 지역도 고려해보자 하는 말이 나오면서 이 시장의 마음이 급해진 듯한데 이 시장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위해 서울 일정 중이던 이용섭 광주시장이 갑작스레 울산 현대차 노조를 찾았습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의 모델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리는 길이라며 노조를 설득했습니다. 새롭게 가능되기 때문에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혁신의 새로운 길을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노조는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광주시가 8.5%라면 울산시는 10.5%. 울산시의 청년 실업이 2%가 더 높습니다. 결국 광주시가 어려워 도와달라는 이 시장과 울산이 더 어렵다는 현대차 노조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협상 전망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노동시간과 친환경차 공장 전환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협상 시한은 또다시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요즘 MBN과 중소벤처기업부가 100년을 이어갈 가게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100년 가게의 비밀을 특별 기획했습니다. 첫 주인공은 30년 동안 세대를 넘어 맛으로 사랑받는 부산의 아귀찜과 제과점입니다. 이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표창장과 유명인들의 인증 사인, 해외 언론의 조명까지. 맵지 않은 아귀찜이라는 특별함으로 부산의 명소가 됐습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해낸 해물 양념과 생아귀의 미나리 버섯, 들깨 등 20여 가지 재료로 만들어낸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인기 비결입니다. 20몇 년째 단골인데 수육을 만들 때 어느 부위가 어떤지 뭘 먹어야 가는지 환히 아는 집이라요. 33년 넘게 사랑을 받은 비법은 좋은 재료. 비법이라기는 못하지만은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좋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항상 청결해야 되고 손님에게 친절하고 이런 그 기본적인. 매일 아침 직접 팥을 삶고 천연 치즈로 버터를 직접 만드는 빵집. 이렇게 정성으로 빚어낸 손맛이 1974년 할머니부터 아들, 그리고 손자로 이어지는 44년 추억의 맛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0년 넘어서 그대로 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부터 쭉 먹었던 빵을 찾았을 때 그게 없으면 아쉬우니까 변형은 될 수 있지만 기본은 그대로. 제빵사 최정훈 대표는 요즘 부드럽고 고소함을 더한 새로운 반죽 개발로 젊은 고객을 공략 중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빵집을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먹고 너무 맛있게 돼서 빵 시작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기본에 충실하며 고객의 입맛을 연구하는 노력. 세대를 넘는 100년 가게 비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 법원을 광주에서 서울로 이전해달라고 한 신청을 아이스하키팀 안양 한라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귀화 선수 맷 달튼이 1일 특공대원 체험에 나섰습니다. 수색 훈련부터 PX 체험까지 군인으로 변신한 달튼의 모습을 강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키복 대신 군복을 입은 맷 달튼. 어색한지 머쓱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훈련에 앞서 진행된 신고. 경례도 열심히 배워보지만 타이밍 맞추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훈련. 위장 크림에 완전 군장까지 한 채 수색을 하는 모습이 여느 특공대와 못지않습니다. 경계 임무까지 훌륭하게 수행한 달튼. 고된 훈련 뒤에 먹는 식사는 말 그대로 꿀맛입니다. PX에서 전우들과 즐기는 간식 타임도 놓칠 수 없는 쏠쏠한 재미입니다. It's a lot of hard work. It's climbing in the mountains with a lot of equipment. It was a pleasant surprise to see how hard these guys train.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선뜻 병영 체험에 나선 달튼. 지난 2016년 귀화한 그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사랑을 꾸준히 드러냈습니다. 평소 김치찌개를 즐겨 먹고 평창올림픽에선 자신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과 태극기가 그려진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골문 대신 나라를 지킨 1일 병영 체험기. 한국인 달튼에게 소중한 추억 한 페이지가 추가됐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도 남해안에서는 황사가 관측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말에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경기 남부와 충북, 남부지방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며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일요일에는 낮에 서쪽 지역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호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춘천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충주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기온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광주와 울산 13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일요일 늦은 밤 시작된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교회에서 무려 450명의 목사가 800시간째 릴레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정치활동을 하다 살해 위협을 받고 난민을 신청한 탐나지한 가족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네덜란드 법은 종교의식이 진행 중일 때는 경찰이 교회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 경찰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난민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요즘 이렇게 온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